개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수익률을 넘어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어떤 방송에서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천만 원 중에서 뭐 300만 원 정도 날려도 돼 라는 사람도 있고 3천만 원 다 여윳돈이라서 뭐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다 날려도 돼 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단 10,000원이라도 손실이 나면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당장 뭐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다음 달에 이거 전세금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딱 3천만 원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여행도 한번 가야 돼서 이 3천만 원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 3천만 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3천만 원이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돈인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가 fee와 fine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fee는 수수료잖아요. fine은 벌금이고 fine은 피해야 되는 게 맞는데 fee는 우리가 그 대가로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걸 보고 누릴만 하면은 지불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변동성을 fine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변동성이라는 거는 fine이 아니라 fee예요. 이걸 감내한 대가로 내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누릴 수 있다면은 이거는 내 몸이 흡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대표님 뭐 fee와 fine 얘기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변동성이 fee라고 생각하고 감내하려고 했는데 장기간 감내하고 봤더니 다 마이너스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신 거예요. 있을 수 있죠. 네, 사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감내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주식이면 주식 혹은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 각 에셋들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왔는가 일단 이걸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여기서 장기는 언제나 30년 이상이에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뭐 한 4에서 6% 성과를 보여왔고 주식은 뭐 한 6에서 8% 보여왔어요. 한국 주식의 경우에. 미국 주식 혹은 전 세계의 경우에는 8에서 10% 정도를 보여왔고요. 그 배당을 다 감안한 총 수익률 기준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성과를 보여요. 근데 사실 와닿지 않죠. 장기적으로 8%, 10%를 준다고? 주식이? 진짜? 진짜 그래요. 네. 과거 결과로는 그러한데 근데 이거는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간 결과 이렇게 된 거 결과론적인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기는 게임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하느냐. 네, 왜 그 변동성을 감내한 결과가 마이너스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기는 게임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기는 게임이 지는 게임으로 변해가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속 그때그때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뭐 소문 듣고 정보 듣고 감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계속 원칙이 쌓여가는 게 아닌 형태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이길 확률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임이거든요. 회전율이 높아진다라는 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사람이 계속 뭔가를 더 열심히 한 결과가 낮은 수익률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네, 라는 게 작년 10월에 나온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의 첫 챕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변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수수료처럼 느끼는 게 좋은 거네요. 그 수수료라는 게 내 심리적인 수수료인 거죠. 실제 내 돈이 나가는 게 그렇죠. 그렇죠. 평가액이 까이기는 한데 이거는 감내할 만한 까임이라는 거죠. 그때 매매를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이길 확률을 점점점 줄이는 게임이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게임을 지는 게임으로 바꾸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년 후에 한 방에 돈을 뺏어 쓰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것도 위험해요. 30년 후라고 해서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30년 전 입장에서는 30년 후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장기 투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게 먼 미래에는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과거 입장에선 미래예요. 지금 변동성 줄어 있나요? 안 줄어 있잖아요. 네. 언제나 그때그때 변동성은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의미는 미래에도 조금씩 그때그때 필요한 생활금을 조금씩 뺏어 쓴다라는 의미예요. 네, 30년 동안 계속 돈을 벌다가 딱 30년 후에 내가 돈을 뺏어 쓸 타이밍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은퇴할 네, 그 시점에. 딱 은퇴해서 뺏어 쓰는 시점에. 네. 네. 이것도 우리가
미리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점에서 특정한 시점에서 돈을 뺐어야 될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점이 되기 한 10년 전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꾸준히 빼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 비율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총 자산이 한 2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억을 내가 언젠가 써야 돼. 그러면은 근데 지금 막 10억을 뺏쓰기 직전 연도에 내가 한 90%가 주식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2050년에 10억을 빼서 쓸 거다라고 한다면 2040년쯤에는 주식 비중이 한 50%. 조금씩 네, 빼내야 2041년에는 주식 비중을 뭐 45%, 뭐 그 다음에는 40%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투자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바로 부동산과 주식인데 네. 어떤 태도로 접근하면 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적당히 섞어서 하시는 게 무엇을 하냐보다 무엇을 안 하냐라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주식과 부동산은 둘 다 되게 오랜 시간 검증된 훌륭한 재테크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요즘에 너무 인기가 많은데 굳이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냐 부동산이냐에 대해서는 그냥 둘 다 적당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둘 중에 먼저 좀 했으면 하는 거라든지. 자, 네. 일단 두 자산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내가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 안 돼도 내가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살거나 뭐 아니면은 임대를 주거나 그러니까 실물로서의 효용을 나에게 계속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리고 웬만하면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웬만하면 또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대출이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레버리지를 껴서 사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을 조합을 해보자면은 사실 우리가 재테크, 뭐 주식 투자를 예로 들었을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 케이스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성공하는 케이스의 공통점을 뽑아보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실패하는 케이스의 공통점을 뽑아보는 건 또 되게 재밌어요. 실패하는 케이스의 공통점을 뽑아보면은 자, 첫 번째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샀다. 그 다음에 주식을 사놓고는 뭐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사놓고는 매일매일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버텨가지고 그냥 오늘 산 건 내일 주가 빠지니까 그냥 팔아버렸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어제 팔지 말걸. 껄무새라고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샀는데 사니까 또 빠지고 그냥 안 살 걸 해서 팔면 또 올라가고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냥 1년에 한 15% 올라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돈 벌었는데 라는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뭐 주식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혹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뭐 실물로서의 효용을 내가 그 집에 주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식이 나한테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실물로서 나에게 주는 효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를 할 때 실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동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꼼꼼하게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인 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전체 경제와 함께 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벌기 쉽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대체로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이 액면으로 한 5%가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버는 수익률은 뭐 한 7%,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웬만하면은 이길 확률이 높은 자산이고 그래서 수많은 부동산 부자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많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론을 얘기를 하시고 좋은데 자,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하려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목돈을 모아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아마 생각을 많이 못 하셨을 건데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집값이 다 같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내가 산 집만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뭔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혹은 부동산 집값 올랐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국으로 확대해서 보면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서울만의 얘기. 근데 또 어떨 때는 지방만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좋은 돈 벌기 용이한 자산이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별 고민 없이 그냥 만약에 부동산 전체가 다 같이 한 5% 올랐다면은 그냥 나도 뭔가에 투자해놨으면 내 자산도 그냥 이거 따라서 5% 올랐으면 그럼 은행이자보다 높은 거고 나는 특별히 많은 고민을 안 한 거고 근데 5% 벌었으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부동산에서는
좀 애매하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확률이 높은 자산이긴 하지만 한 번 할 때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비가 되고 또 나름의 리스크를 또 되게 많이 짊어지는 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투자를 막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손해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자산이. 근데 여기서 손해라 하면 그 벤치마크 대비 초과 손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얼마가 올랐다 떨어졌다. 우리가 이 얘기는 종종 하잖아요. 그게 벤치마크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벤치마크 이꼴 시장 전체 그냥 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내가 5% 벌었다. 그럼 나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네. 시장이 30% 올랐는데 내가 15% 벌었다? 못한 거죠. 그리고 시장이 마이너스 10%가 났는데 내가 마이너스 5%가 났다? 이거 좀 애매하죠.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좀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긴 하지만 기분은 좋지 않잖아요. 좀 애매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어떤 자산군, 내 투자 성과를 이야기할 때는 자산군 전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 주식 투자를 직접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개별 주식을 선정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혹은 뭐 ETF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뭐 개별 액티브 ETF도 있고 테마형 ETF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이거는 사실 어떤 안정적인 분산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개별 주식 하나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어떤 자산이다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아무튼 그것들을 내가 사고 팔고 한다라고 했을 때 벤치마크, 전체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자, 통계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벤치마크를 이길 수 있는 투자자의 수는 전체의 10% 미만이에요. 네. 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게임이라는 거죠. 네. 그 왜 질 확률이 그렇게 높으냐에 대해서는 뭐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작년 10월에 나온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던데 그 책에 좀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좋은 책이죠. 네. 질 확률이 되게 높은 게임이다라는 걸 일단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장점들 직접 실물을 볼 수 있고 빠져도 버틸 수 있고 등등등등 뭐 그런 게 주식에서는 좀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해볼 확률이 높은데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거나 시장이 좀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개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방송에 나가든 늘 얘기하는 뭐 VT, 뱅가드 토탈이라는 상품 전체 시장을 그냥 다 추종을 하는 거고 전 세계 시장을 다 추종을 하는 거고 사실 수익률을 보면은 개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수익률을 넘어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어떤 방송에서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VT 같은 ETF의 장점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길 확률이 높기는 한데 일단 너무 고액이 필요하고 금액 자체가 크고. 네. 근데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액으로도 조금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부동산을 살 돈이 없다. 그럼 사실 고민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VT 사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VT라는 것도 매년 따박따박 수익률을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주식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뭘 살 거냐 팔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얼마, 부동산 비중 얼마, 배분 비율을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주식을 한 30%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 혹은 뭐 나이가 젊을수록 아직 살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한 60, 70, 80%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해놓고 사놓고 막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는 게임이고 어쨌거나 과거 30년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손실나는 구간이 없는 게 이런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시장이 계속 잘 작동하는가 그냥 그걸 보고 그냥 길게 보유하시면 된다. 길게는 30년 이상. 그래서 뭐 한 번 투자하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내년이 되면 내가 급여로 계속 소득이 있으면 아니면 다른 사업 소득이 있다면은 내년 내후년에 계속 잉여 자금이 있을 거고 그 자금들을 어느 정도 VT 같은 거에도 배분을 해놓고 하다가 부동산을 할 때가 되었어. 뭐 대출 땡기고 이래저래 하면 부동산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 부동산 어느 정도 사고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저는 그냥 반반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50대 50. 네, 뭐 근데 자금이 너무 좀 부동산 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주식 많이 하시고 그러면 돼요. 이거는 별로 어려운 고민이 아니에요. 네. 이 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샀다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배분 비율 또 그 최적의 배분 비율이 얼마냐라는 그 숫자를 맞추는 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분 비율이라는 숫자가 존재한다. 그게 또 중요한 거고요.
그게 뭐 황금 레시피처럼 네, 몇 대 몇 네, 그건 이건 아니죠. 없어요. 네, 그냥 내가 마음 편한 어떤 비율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뭐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뭐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앞만 떠들어도 부동산 하시고 주식 좋아하시는 분은 또 앞만 떠들어도 부동산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한쪽에 편중된 거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뭘 안 할 거냐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의사결정일 수 있다고.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은 주식을 내가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는지, 그리고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부동산이 빵일 때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